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2030의 국힘에 대한 민심이 지금 바닥을 찍었죠, 바닥을. 그래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사실상 나는 포기하겠다. 거의 그 정도로 지금 대선을 포기했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이준석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고요. 혹시 그 펀쿨색좌 라고 하는 밈을 좀 아시나요? 펑클색자. 자, 작년 뉴욕에서 열렸었던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의 그 전날에 한 기자회견에서 어떤 정치인이 등장을 해서 이상한 어떤 발언을 하면서 펑클색자라는 어떤 밈이 붙었죠. 그러니까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하는 일본 환경상이 했던 말 때문에 만들어졌던 밈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온라인 그 놀이 문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짤방이라든가 뭐 패러디물이라든가 풍자물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밈이라고 하죠, 보통. 자, 아무튼 그 고이즈미 신지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기후변화와 같은 큰 규모의 문제를 다룰 때는 즐겁고 쿨하고 섹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신지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다. 자, 오죽하면 이런 발언 때문에 일본인들조차도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해서, 고이즈미 신지로가 그 고이즈미 전 총리 아들이기 때문에 다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저 정치인 참 부끄럽다, 그러한 평이 많았던, 여전히 그러한 부끄럽다라는 평이 많은 정치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5선 이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만든 소위 신지로 화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신지로가 했던 이 발언의 코미디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 토양을 밖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제염 처리장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공약에 대해서 기자가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떤 식으로 그거를 공약을 이행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였냐?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 라는 답변을 내놨죠. 그리고 그 명분, 과정, 모든 것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발언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반복적으로 이 펑클색자라고 하는 신지로의 화법을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거예요. 이런 말도 했었죠. 지금처럼이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처럼이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지로의 화법이 이런 거예요. 좀 이상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뭐 얼굴이 타지 않으려면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얼굴이 타게 된다. 이런 게 신지로의 화법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 더 확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중앙일보에서 올라왔던 내용의 보도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반성합니다. 반성만 무려 20차례를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웃기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런 웃기는 정치인, 고이즈미 신지로, 이런 웃기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코미디를 넘어서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정치인, 일본의 펀쿨색자라고 하는 신지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펀쿨색자 윤석열이 있죠. 최근에 기자가 윤석열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일자리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게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뭐라고 얘기했냐? 이래저래 막 말은 다 갖다 붙여요. 그런데 다 갖다 붙이더니만 이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 일거리가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라고 답변을 하죠. 펑클색자의 버금가는 코미디 발언이죠. 당연한 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아니, 아무렇지 않게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과정에 대한 그 자신의 어떤 뭐 철학적인 어떤 이야기, 또는 뭐 좀 실행 단계에 있어서 정말 이 실무적인 이야기, 자신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니 단순한 논리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거리가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무도 몰랐던 사실인 것 마냥. 이 정도면 국민을 무시하는 수준의 발언이죠. 너희들 그거 몰랐지? 일거리가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나와, 이런 식의 답변인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서 정말 웃기다가도 이거는 지금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에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발언 외에도요, 당일 이 윤석열이 기자회견 가운데 무지함을 보여주는, 그리고 윤석열의 공부되지 않은 모습을 또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또 어떤 내용인지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바로 우리나라의 펑클색자 윤석열의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에서의 내용인데요. 윤석열 로봇세 도입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내용의 보도 내용입니다. 일단은 윤석열이 이틀째 대구 경북을 찾았죠. 현장에서 기자들이 현안 관련된 질의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죠. 후보님, 공장을 둘러보셨는데 여기 생산 라인은 물론이고 서비스 라인까지 로봇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로봇의 도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세금을 도입한다고요? 로봇을 쓰는 기업에 대해서 사람을 덜 쓰니까 세금을 받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뭐 로봇세 도입에 대한 거는 뭐 학계에서 로봇세에 대해서 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로봇세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과연 로봇세와 관련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봤을지는 의문이죠. 자, 윤석열의 생각에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인건비를 절감해보겠다라고 해서 기업이 로봇을 들여다 놨는데 왜 로봇을 사용하는데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본래부터 기업인들 또는 뭐 재벌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왔던 윤석열이 기업에다가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부정을 하고 보는 것도 있겠죠. 자, 그런데 로봇세, 뭐 효율적인 측면, 뭐 생산적인 측면, 뭐 또 혹은 이걸로 인해서 그 산업의 어떤 발전을 저해한다, 이런 것을 따져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발달을 막아세울 수 있으니까 로봇세를 물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평이 좀 나름 지배적인 의견들이죠. 왜냐? 이런 논리로 따지고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내지 말아야 될 세금들은 여럿 있죠. 뭐 환경세며 자원세며, 이 로봇세 기준의 형식의 반대 논리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환경세와 자원세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런데 환경세와 자원세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의 고갈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 고려 때문에 만들어진 이 세금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어찌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로봇세에 대한 논의 역시도 같은 목적에 있다라는 점을 두고 보게 되면 단순히 로봇세는 이것이 뭐 산업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니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고민 하나 없는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윤석열이 뭐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망언들 발언들을 쭉 보면은 아시겠지만 고민을 했으면 그런 발언들이 나왔겠습니까? 물론 본인의 위험한 사상 나름 고민해서 내놓은 이야기가 망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긴 했죠. 자, 그런데 이 로봇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즉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안전장치의 확대를 위해서 증세 방안으로 거론하는 것에 이제 로봇세 도입의 주장도 있었어요. 뭐 그 밖에도 뭐 데이터세, 인공지능세, 뭐 국토보유세 이런 것을 부과하는 방식의 그러니까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안을, 이런 정책적인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충격 완화의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심지어는 빌 게이츠도 일자리의 감소와 그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 이것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완화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될 거고, 결국은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로봇의 한계 수익을 낮춰가지고 로봇 도입의 지연을 또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죠. 자,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로봇세에 대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냥 그 로봇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법인세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부담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중과세 아니냐.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뭐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기술의 변화의 속도가 향후 인간의 생물학적인 진화 속도를 따라잡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추월하는 시점이 멀지 않은 2045년쯤에 분명히 특이점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특이점은 바로 탈노동의 시대로의 전환이죠. 즉 우리는 일자리의 창출에 대한 어떤 좀 더 근본적으로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로봇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은 점차 많아질 것이니까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가지고 로봇으로 인한 어떤 추가 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줄어든 노동분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본소득으로서 그러니까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하는 거죠. 물론 당장의 로봇의 도입보다는 뭐 단계적으로 로봇의 뭐 범위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또는 뭐 AI죠. AI의 발전 속도 뭐 이런 것을 노동자들을 대신해 나가는 그 로봇의 비중 등을 고려해서 물론 이 세금을 부과하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얼마를 부과시킬 것이냐, 그 어떤 정도의 차이, 뭐 속도의 차이 이런 것을 좀 잘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이뤄내서 이것을 진행할 필요성은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은 이에 대해서 고민 자체가 없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와
덧붙여서 윤석열의 행보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기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내용 더 보도록 하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미래 먹거리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일자리 정책이 꼽히잖아요.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일자리 정책, 생각하신 거 구체적인 정책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윤석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복합적인 거여서 규제는 풀고 공정거래 질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기술 개발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세제 지원, 그 다음 뭐 금융 지원, 그리고 뭐 기술 뭐 R&D 뭐 그냥 그런 거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지금 여기에 뭐 현대로보틱스 협력업체 대표님들도 오늘 말씀하시는데 뭐 판로 지원, 이게 왜냐하면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그 매출을 늘릴 수 있어야 충분한 기술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기존의 무역협회나 이런 데서 코트라 이런 데서 작은 기업들의 해외 판로 지원을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디지털 인재들을 교육 현장에 공급해줘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돼야 일자리라고 하는 건 아까도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상위 회장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맞아요. 일거리가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펑쿨색자, 한국편 밈이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멘트가 나온 거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나와요. 이 말이 도대체 신지로라고 하는 일본 정치인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뭘까?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좀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피곤하다면 잠을 자면 된다 이 말이에요.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런 말이랑 윤석열의 답변이랑 도대체 다른 게 뭔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죠. 후보님 며칠 동안 TK 지역 오셨는데 체감하신 민심은 어떤지,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층과 노년층 낙폭이 크거든요? 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글쎄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죠. 연 이틀 문재인 정부 비판 메시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캠페인 전략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얘기하니까 윤석열, 그만하시고 또 이게 뭐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 말이 안 나와요. 윤석열의 한심한 대응의 모습.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몰라요. 그만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회피하는 것만 계속 늘어만 가죠. 전 이 모습에서도 저는 신지로의 모습을 봤어요. 왜 신지로의 모습을 봤느냐.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구온난화 원인인 석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신지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지난주에 환경부 장관이 막 되었습니다. 무능, 무지함이 숨겨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숨겨지지 않는 무지와 무능을 저런 식으로 대놓고 뻔뻔스럽게 후한무치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나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이 대응하는 것 중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논의해가지고 공약으로 만들어서 공개하겠다. 신지로랑 다른 게 뭐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게다가 정치를 한다고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이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공세는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데 정작 본인으로의 정권 교체를 이룬다고 했을 때 대안은 아무것도 제시를 못합니다. 게다가 대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지금 69일 정도 남았죠. 근데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론의 지형이 어떤 식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도 전혀 관심도 없고 공부도 없다라는 걸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토론을 지금 계속해서 부정하고 도망을 가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윤석열이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 말고도 닮은 정치인이 한 명 더 있죠. 누구겠습니까?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합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할 겁니다. 박근혜가 오버랩되는 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몇 달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대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 수준의 밑바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다가도 이제는 그냥 웃겨요. 이 사람이 정치가 아니라 그냥 코미디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죠. 자, 그런데 또 어제자 보도에도 이런 코미디는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코미디였냐? 다른 기사를 또 하나 보시죠. 더 팩트의 기사입니다. 선거 2개월 앞두고 국민 여론 수렴하고 공약 개발하겠다라는 윤석열 후보. 윤석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1, 2월 달이 중요한 시간이다. 지방도 다니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공약도 발표하고 개발도 하고 해야 할 이 시간에 지금 토론이나 하자는 얘기
아니냐. 정책도 맨날 바뀌고 토론하고 나서 좀 불리하면 다음날 또 바뀔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는 윤석열의 이 이야기. 토론에서 본인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망을 가는 것인데 이것을 또 정책 타령을 하다가 대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해버리는 발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겠지만 이 멘트, 정책도 맨날 바뀌는데 윤석열이 토론에 대한 그 정책 구체적인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공유하지 않는 한 토론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질문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 답변도 준비되어 있어야만 자신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왜? 그래야 선거 캠프에서 써주는 대본을 그대로 읽어낼 수 있으니까. 본인의 능력만으로는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윤석열.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왜 윤석열이 대본만 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간 기자들이 구체적인 국정운영의 비전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면 늘 윤석열이 한 말이 있었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만들어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던 윤석열, 본인의 무지와 무능에 이어서 교통정리되지 않은 선대위로 사실상 대선에 대한 준비가 정부 까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 이 세간에 그대로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앞뒤가 똑같습니다. 준비도 능력도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게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김종인 총괄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 선거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윤석열이 그 김종인 총괄의 발언이 있던 당일날 다른 곳에서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기억하시죠? 지금껏 그런 선거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김종인 총괄의 말에 반대 의견을 내놨었죠. 그러면서 나는 네거티브를 계속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네거티브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알고 보니까 보여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리고 꼭 김종인 말고도 뭐 민주당에서도 정책 선거를 강조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약도 없이 나온 후보를 상대로 해서 도대체 어떤 정책 선거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전 그게 의문입니다. 정책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이런 기사도 또 나왔죠.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중간 착취 근절 공약 있나? 라고 대선 후보에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 달에 수십만 수백만 원의 인건비를 떼이는 파견, 용역 등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돌아볼 대선 후보는 누구일지를 알아보는 그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당 대선 주자들에게 중간 착취를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공약에 포함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정 임금제 도입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 자, 공공부문부터 이 적정 임금제 도입 및 근로감독 강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중간 착취를 없애야 한다.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직업 소개나 임금 지급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의 고리를 차단하겠다. 현행법은 파견 근로의 대가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직업 소개서에서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있지만 관리 감독 부재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원청이 직접 고용하면 최소 10%에서 최대 25%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더 드릴 수 있다. 결국 직접 고용이 중간 착취를 해결하는 열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후보는 강조를 했는데,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왜 원청이 인건비를 직접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의 경우에도 뭐 임금 명세서를 공개해야 된다, 수수료를 명시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중간 착취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죠. 근데 윤석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답변이 어렵다. 대선 후보 중에 유일하게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근데 왜 보내오지 않았는가?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노동정책 관련해 발표된 것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심지어 발표 시기도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이 기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요. 공약이 전혀 없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선을 69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린 준비된 게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선대위,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공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간 착취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 봐요. 윤석열이 뭐 최저임금제가 비현실적이라고 하지 않나, 뭐 주 120시간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든가 온갖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배설했던 이유는요, 공부와 준비도 없었던 것이고 애초에 근로자 입장에서의 공감대 형성도 되어 있지 않던 윤석열의 문제도 있었죠. 개인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심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선대위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고 윤석열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윤석열이 자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었던, 바로 극우 유튜브 방송에서 주워 들었던 것을 그냥 가져다가
계속 써먹었던 거죠. 뭐 이거는 사실 뭐 윤석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윤석열만의 문제는 아니고 선대위 역시도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 같은 것이기도 하죠. 선대위가 준비된 망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진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발생한 윤석열의 진심, 그것이 이제 망언의 형태로 드러나고 그 위험한 사상이 그대로 그냥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쯤 되면 윤석열 뭐 서울대 법대 어쩌고 저쩌고 뭐 사법고시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이쯤 되면 이것도 부당한 방법으로 통과한 것이 아닌지 이것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수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힘 선대위가 이번 대선을 저는 포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지금 69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약을 준비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끝이 날 때까지 그 어떠한 변수도 예상할 수는 없고 단정할 수 없는 게 대선입니다. 물론 저들이 저런 정말 밑바닥의 수준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방심하고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봐요. 4기 민주정부의 확실한 출범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저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민주정부 4기 출범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윤석열과 국민의힘 선대위의 한심한 모습에 대해서 전달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